안녕하십니까, 곽영규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중공군 참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6.25 전쟁 개관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었죠. 1950년 6월 25일 날 공내시의 기습 남침으로부터 우리가 북진까지 해서 다시 중공군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다시 37도선까지 후퇴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중공군 참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 해서 별도로 중공군 개입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공군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과연 이때 그러면 우리가 북진을 했지 않습니까? 북진을 하고 과연 중공군이 참전할 것이라는 것을 유엔군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정보 판단을 했을까? 이런 것을 보면은 유엔군은 이제 북진 시에 이런 가정을 세웁니다. 중공 소련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전쟁을 지금 북진의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동계 이전에 전쟁이 좀 조기 종결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그런 가정을 두고 10월 10일 날 원산을 탈환하고 10월 10일 날 평양에 또 입성도 하고 10월 24일 날 총추격 명령이 하달이 되죠. 그러나 이 유엔군은 우리 국군도 마찬가지 이 포로가 중공군이 많이 지금 생겼는데, 그 당시에 중공군 포로에 의하면 운상과 희천 방면에 중공군 2만 명이 진출했다 하는 이런 포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시했죠. 또 정찰기 이제 대부대 발견 내용을 이제 유엔 사령부에 긴급 보고를 했음에도 미군은 이 중공군이 적극 개입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중공군이 개입한 것 판단을 조금 보류시킨 것이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 판단 및 또 포로에 의한 어떤 이런 정보의 어떤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못한 것이죠. 결국은 중공군이 대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보 수집이겠죠. 정보. 예. 이 정보와 첩보로 구분이 되는데, 첩보란 무엇입니까? 첩보. 첩보는 여러 가지 첩보 수집 수단으로부터 그냥 인지된 그런 상황을 첩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보는 뭘까? 이런 첩보를 이제 종합된 이 각종 첩보를 종합 분석 처리해서 가공을 해서 그야말로 정보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해요. 이 첩보와 정보를 구분을 대부분이 잘 못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첩보는 아무래도 신뢰도가 좀 낮겠죠. 대신 정보는 그야말로 분석 처리되고 했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가 높은 것이죠. 자, 이제 중공군이 개전에 참전하면서 작전 목표를 둡니다. 어떤 작전 목표를 두느냐? 한반도로부터 유엔군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전 목표를 두고 작전 단계를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제 작전을 하는데, 1단계는 이제 유엔군을 한중 국경선의 진출을 저지하는데 지금 1단계 두고, 2단계는 총 반격으로 인해서 38도선 이북을 또 회복하는 이제 것을 두고, 3단계는 38도선 이남을 공격해서 서울을 또 재점령을 하고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을 해난 이후에 차후 작전을 준비하는 이런 이 작전 단계를 두게 됩니다. 이제 중공도 어떤 판단을 이제 했는가 하면, 유엔군은 유럽 안보를 고려해서 군사력 동원을 좀 한계를 가져올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또 3차 대전을 유발하지 않으려고 뭐 미국도 확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로의 일 보면 어떻습니까? 유엔군과 중공군의 각자 가정이 좀 틀리죠. 어찌 보면 서로가 판단의 어떤 이런 미스를 좀 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어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그야말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제 전투에서 전투 수행하는 지휘관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만큼 이 전쟁에 있어서는 이 불확실한 어떤 연속 선상에서 그야말로 순간적인 어떤 이 판단력, 어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부하 다 죽이는 것이죠. 그만큼 그래서 지휘관은 종합적인 분석 능력과 순간적인 판단력,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이런 전략적인 어떤 유엔군, 전략적인 면에서 유엔군과 중공군도 판단을 지금 6.25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전체적인 이 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결심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우리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대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중공군은 이제 참전하게 된 어떤 요인이 있겠죠. 자, 간접 요인은 중공은 이 대한반도 인식에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뭐 순망치안. 뭡니까 순망치안이? 입술과 치아 관계죠. 자, 입술이었으면 이가 시리다는 그런 것이죠. 순망치안이. 그만큼 서로가 가깝다는 거죠. 또 이 파병을 함으로써, 이 개전에 참전함으로써 중공은 이 국가 이익을 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정치 사회적으로 뭐 정권의 안정도 좀 가져올 수 있고, 또 대만 티베트 수복, 또 동남아 지역의 정치 또 뭐 주도권 장악, 그다음에 또 중요한 파병 대가로 이게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 중공도 좀 힘들었으니까. 이런 간접적인 요인 반면에 직접적인 또 요인을 이제 보면은 중공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있죠. 왜 있으면 지금 모택동의 장개석이하고 싸울 때 이런 미국은 장개석이를 지원하다가 보니까 지금 적개심이 있는 것이죠. 또 미국에 대한 중공의 전쟁 개입 경고도 무시하고, 또 이 조중 상호 방위 협정이 있죠. 조중 상호 방위 협정 이행이 이게 또 직접적인 사실 중요하죠. 자, 이것은 중국과는 지금 상호 협력 이 지원 조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가 어떤 이 전쟁이 나거나 할 때는 자동 개입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제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가 해체되면서, 소련은 이제 연방 각국으로 해체되면서 그 당시에 조소 상호 방위 협력 조약도 자동 개입 조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해체되면서 조항이 다시 이제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뭐 그런 사람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러면 정보 판단은 어떻게 했는가? 중공군의 개입 목적을 압록강 수풍 발전소 방어에 두었다는 거죠.
투입 병력은 많아봐 6만 명 이하 정도 될 거다. 의용군 정도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중공군의 기도는 북한의 방어 작전을 위해서 제한된 어떤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유엔군을 한중 국경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다 이렇게 기도를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미 구군단이 전방 또 전개를 하고 동부 상황도 대개 또 호전이 됐던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공세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미국의 정보 판단이 섰던 것이죠. 이 정보 판단은 뭡니까? 우리 정보 판단. 이 정보 판단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보 판단을 잘 하면 전부 다 부자 되고 전부 다 잘 나고 다 잘 살겠죠. 어떤 주식도 정보 판단을 잘하면 대박이 날 것이고, 특히 전쟁에서 이 불확실한 이 전장 상황에서의 정보 판단은 그야말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이 정보 판단은 적의 어떤 전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말 많이 들어봤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이런 말을 했죠. 적을 알고 있는데 전쟁을 100%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정보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정보 판단을 한번 지휘관이 잘못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전투 병력은 전부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미국의 이때 정보 판단도 대단히 잘못되었다. 중공 인민지원군 보세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6.25 때 하도 중공군이 많아서 실탄이 부족할 정도로 쏴도 밀려오는 그런 느낌, 이런 참전 용사들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이 참전을 했다는 것이죠. 모택동은 항미 원조 보가위국을 선언합니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중국에서 대대적인 행사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항미 원조. 지금 중국은 공식적으로 대외 지금 기관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6.25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항미 원조가 뭡니까?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또 보가위국, 가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 항미 원조는 지금 중국으로 봐서는 이 전쟁의 유엔군으로부터 승리했고, 정의로운 전쟁이고, 평화로운 전쟁이고, 이런 중국에서 내세우는 그런 한 논리이죠. 이런 것을 항미 원조는 얼마 전에 시진핑도 이러한 정신을 우리 민족은 대대적으로 가지고 좀 교훈을 받아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동북 변방군을 인민지원군으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가, 그래서 인민지원군으로 지금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10월 19일 날 중국의 한 13병단이 약 18만 명을 지금 전쟁에 참전을 시키고, 11월 초에 약 구병단 소속의 약 한 12만 명을 전투에 참전시키고, 결국 얼마입니까? 약 30만 명이 지금 중공군이 참전을 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말이 30만 명이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군인들입니까? 우리 겨우 사단병력 해봐야 15,000에서 한 좌우 내외 정도 되는데
30만 명이면 몇 개의 군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중공군의 공세는 어떻게 했는지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1차 공세는 이제 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한 10일간 이제 운산지구에서 전투를 지금 벌이게 되죠. 사실 유엔군이 정보 판단이 지금 미흡해서 그런데 사전에 중공군은 이미 들어와 가지고 이미 매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엑스마스, 우리 유엔군은 엑스마스 공세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차 공세가 11월에 5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차 공세를 중공군이 펼치게 되죠. 여기에 이제 이 장진호 전투가 그 유명한, 그야말로 미국의 전투 역사상 이렇게 참혹하게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동상 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전투가 미국 역사상 없다고 합니다. 이만큼 미군 해병대가 곤욕을 치른 그런 전투로 남아 있는 것이죠. 자, 3차 공세가 50년 12월 31일부터 51년 1월 15일까지 3차 공세를 하는데, 이때 결국은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가 일사후퇴, 예?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 이제 1차 반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도 수원, 강릉까지 이제 반격을 하고, 또 중공군이 4차 공세를 하는데, 51년 이제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이제 지평리 전투를 크게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유엔군은 다시 이제 2차 반격을 하게 되죠. 자, 중공군이 다시 이제 5차 공세를 또 하게 되는데, 이때가 지금 51년 이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인데, 예, 사창리 전투, 강원도 사창리 아시죠? 사창리 전투를 또 치열하게 치르게 됩니다. 5차 공세, 6차 공세구나. 6차 공세가 실제로 51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그 이름도 유명한 현리 용무산 이제 전투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중공군 공세에 맞서서 이런 우리 유엔군과 국군이 치열한 이런 전투를 치렀다. 51년 5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제 반격을 하고 현재 휴전선까지 지금 이 접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 휴전선을 이루기까지의 휴전선을 앞두고 엄청나게 이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말이 38도선이 이렇게 북쪽은 높고 동부 쪽은 높고 서부는 낮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서부 쪽은 37도선, 위쪽은 39도선까지 올라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 유엔군은 현지지에서 이미 38도선을 분할하고 여기서 휴전협정을 이미 시작을 하고 거기서 전쟁을 이제 종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국군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서 전투를 그만큼 치열하게 하고 사상자를 그만큼 많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동부 지역의 전투가 상당히 대부분 많습니다. 그 당시에 전황이 52년, 53년 이때는 실질적으로 38도선을 두고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우리 국군이 희생이 컸던 것은 이 조국을 사랑하는, 정말 그야말로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지금의 동부 그 금강산 밑에까지 지금 우리가 땅을 뺏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보면 조국의 소중함, 자국의 국민이라는 어떤 이런, 유엔군도 물론 우리 6.25 남침에 지원, 16개국이 지원하고 전투부대 지원하고 그런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아무래도 내 조국, 내 나라만큼이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 국군들이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동부 지역에 그만큼 우리가 영토를 그만큼 확장을 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선배들 전우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38도선 그냥 그대로 뒀으면 어디까지 내려왔겠습니까? 뭐 저기 속초? 뭐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내려왔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앞에서 전반적으로 개관을 이제 공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면 10월 이제 1차 공세인데 10월 19일 날 중공군이 압록강을 도강을 하고 여기에 13병단 약 18개 사단 규모가 18만 명이 도강을 하게 되죠. 10월 25일 날에 중공군 1차 공세를 하는데 주로 중공군들 이동은 언제 하느냐? 야간에 주로 하고 산악 지대로 기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주공은 39, 40, 38군단, 또 조공은 50, 60군단. 자, 후속 부대가 이제 구병단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뭐 또 주공, 조공이 뭐냐, 뭐 이런 용어도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주공은, 그야말로 전투력이 집중되는 곳, 주 전투력이 되는 곳, 이것이, 주공이라 그러고, 조공은 주공의 옆에 보좌하는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예, 공격하는 그런 것을 군사용어로 주공, 조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중공군의 전술의 특징. 자, 피실격허의 적용이라 나오는데, 이 피실격허는, 이 춘추 전국시대에 제 나라 우리가 그야말로 군사의 신인 손자 있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되어 있죠. 시계편으로부터 13편 용간편까지 거기에 허실편이 있습니다. 허실편. 거기에 손자의 그것을 따서 피실격허에 적용을 합니다. 이 피실격허가 손자가 얘기한 이게 뭐냐 하면 적이 강한 곳은 회피해서 약한 곳을 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약한 곳을 찾아서 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배후기동의 어떤 전술의 특징을 지금 보여줍니다. 배후기동은 뭡니까? 뒤쪽으로 옆으로 기동을 해서 후방으로 기동한다는 것이죠. 돌파에 성공한 일부를 이 중심 깊게 후방으로 기동을 해서 적 퇴로를 차단하고 심리적으로 와해를 시키는데 우회 정면 공격을 배합한다. 그래서 정면으로 공격을 하고 옆으로 또 배후에서 공격을 하는 이런 전술을 취했다 하는 것이죠. 또 배후 기동이 용이하도록 유인 작전을 통해서 약점을 형성해서 돌파와 중심 기동을 하라. 돌파는 그냥 바로 공격을 하는 것이고 중심 기동이라면 적 진지까지 깊숙이 기동하는 것을 이제 중심 기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사진은 이제 중공군의 공세 중에 이제 탄약 부족으로 우리가 철수하는 미군의 사진입니다. 미국의 중공군 이제 개입의 오판 원인을 한번 보면은 중국은 국익을 고려해서 미국과 유엔 전면 대결 모험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예? 또 중국의 군사력이 너무 약해, 좀 빈약해. 또 소련의 어떤 해공군의 지원 없이는 중공과 참전하기가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공군력 없이 이제 개입 시에는 유엔군으로부터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을 지금 미국이 했던 것이죠. 실제 이것도 좀 오판을 지금 했던 겁니다. 중공군 공시로 철수 중인 이제 유엔군입니다. 미국의 중공군 규모의 오판 원인 또 보면은 미군 항공 정찰에 너무 좀 의존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뭐 군사적이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좀 지형적인 지질학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도 동고서저형을 이제 이루고 있죠. 또 산지가 거의 막 80%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공기 정찰로 적의 병력 기동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만큼 항공 정찰이라는 어떤 이런 것이 우리 한반도 지형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중공군도 마찬가지고 산악지대로 기동을 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전술을 취한 것도 바로 이 지형적인 어떤 이런 영향도 있다는 것이죠. 또 앞에 설명드렸듯이 민간인이나 또 포로들의 어떤 이 진술 뭐 이런 것도 좀 불신했다는 것이고, 이제 포로 진술도 보면 우리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포로들이 많이 잡히게 되는데 이 포로들이 진정하게 거의 뭐 다 또 첩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허위 첩보를 또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포로 진술 신문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로 신문도 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또 수집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공군의 이제 기만과 기도빈이, 자, 중공군의 이 기만과 기도빈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많은, 아까 봤더니 30만 명이 지금 참전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미군이 판단도 못할 정도로 이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산악 기동시키고 야간에 야음을 이용해서 다 이게 투입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 6.25를 교훈을 삼아서 북한군이 이후에 김일성, 뭐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 오면서도 북한이 이런 산악 전투에 대한 이것을 지속적으로 놓지 않는 이유가 한반도의 어떤 지질학적인, 지형적인, 전투적인 어떤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중부전선 좌측엔 다 거의 뭐 평지지만 우측으로는 다 산지다 보니까 또 뭐 기동력이 또 좋은 어떤 이런 뭐 이 북한 특수전 부대를 훈련을 지금 1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북한 지금 특수전 부대가 그런 이 특수전 부대를 종신 깊게 후방으로 이렇게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산악 기동을 시키겠죠. 아니면 뭐 해상 또 공중으로 뭐 낙하를 시키는 이런 방법을 북한 지금도 그런 전술을 취하고 있다. 이 사진은 이제 중공 공세로 이제 철수 중인 유엔군. 자, 일체 공세 결과입니다. 중공군의 입장에는 유엔군의 한중 국경선 진출을 이제 저지하고 후속 정원부대의 시간 전개를 획득하는 것, 또 차후 대규모 공세 여건을 이제 마련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또 유엔군은 그럼 어떤 입장이냐? 중공군의 미개입 과정이 오류가 났죠. 오류로 이제 어떻습니까? 불의의 기습을 당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런 뭐 생각지도 못한 그것도 뭐 어떤 작전상의 작은 어떤 이런 것만 또 상황이 틀리죠. 이것은 전략적인 문제로 기습을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전반적인 이 전황, 이 상황을 다시 재판단하게 됩니다. 자,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전투의 방책도 새롭게 수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장진호 전투 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 이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상 얼마나 춥습니까? 예? 위에 또 제일 추울 때죠. 이때 장진호 전투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 동상 환자 팔 다리 잘리는 그런 이제 미군들이 나타납니다. 야, 미 해병 1사단과 중공군 이제 제9병단 7개 사단과 이제 전투를 한 것인데, 이 지역에서 이
중공군을 미 해병 1사단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완전히 포위가 당했어요. 뒤에 그림 사진을 나오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군은 한국 근접 지원 하에 중공군 포위망을 돌파하고 함흥으로 철수를 결국은 이제 시키게 되는 경과를 가져오죠. 이제 전투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장진호 전투를 치열하게 치rum에 따라서 중공군의 함흥 지역 진출을 약 한 2주간 지연시키는 그런 성과를 올리고, 동북 지역 유엔군의 어떤 흥남 집결 철수가 또 가능했다. 제9병단의 중공군의 9병단 이 장진호 전투의 피해로 여기 9병단은 3차 공세 참여가 불가할 정도로 피해도 지금 많이 중공군 입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면은 1950년 11월 27일 날 유담리라는 지명이 있죠. 오전 8시에 이 미 해병대가 유담리 고지 확보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28일 날 유담리와 하갈루리, 그다음에 고토리, 이때 중공군이 점령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군단의 이 하갈루리 여기서 퇴각을 하라 명령을 내리게 되죠. 12월 1일까지 해병대가 또 동해에서 퇴각하는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 퇴각을 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하갈우리로 퇴각을 하면서 약 한 600여 명의 이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2일 날 이제 오전 5시 30분경에 이제 첫 번째 생존자가 장진호를 이제 건너가지고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틀간 약 2,500명 중에서 약 1,050명만 퇴각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병력 한 50% 이상이 다 사상자 나게 되는 것이죠. 자, 12월 4일 날 10군단 이제 후위대가 하갈우리에 도착을 하고, 6일 날 해병대는 남쪽으로 이제 공격을 다시 시작을 해서 12월 7일 날 이제 밤 12시까지 후위부대 이제 잔여 병력이 이제 고토리 여기에 도착을 하고 117명의 미군 영국군의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또 상황을 하고 12월 15일부터 24일 흥남으로 철수하는 이런 전반적인 장진호 전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미국의 어떤 역사상 정말 이런 전례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또 지금도 이 장진호 전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사도 매년 이 장진호 전투 행사를 또 열고도 있죠. 이 보세요. 이 장진호를 기준으로 하갈루리 뭐 이쪽으로 중공군 지금 4개 거의 사단이 우측으로 완전히 포위된 그런 이 상황에서 퇴각해가지고 살아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그죠? 그래서 지옥의 계곡이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한다고 하죠. 여기 이제 철수 중인 이제 유엔군입니다. 이때 날씨도 추워가지고 정말 눈도 내리고 그런 얼마나 전쟁에 승리하고 또 고지를 확보한 이후에 뭐 만세 부르는 그런 모습과는 차마 많이 좀 다르게 보이죠. 병사들도 얼마나 좀 지치고 힘들게 보이는, 고개 숙이고 지금 퇴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철수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휴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터키군도 우리의 어떤 정말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여기 이제 군우리 전투가 있는데, 이건 이 평양 북쪽 한 80km 있는데, 이것은 50년 11월 26일 날 이제 전투인데, 터키군 여단이 중공군과 이제 군우리 지역에서 치른 전투죠. 중공군의 이제 2차 공세로 집중 공격을 받는 한국군 2군단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터키 여단을 군우리에서 덕천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중공군의 포위 공격과
이제 돌파 후에 평양으로 철수를 했는데 결과로 보면은 여기에서 특히 여단 병력 장비도 손실을 좀 입습니다. 있고 그러나 중공군의 공격과 진출을 약 한 3일 지연시키는 그런 또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도 철수 중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런 이 사진 보면 참 다시는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참혹한 정말 현상입니다. 타느냐 못 타느냐 생사가 달려 있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보내고 남겠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사람의 목숨이 달릴 때는 그 어느 도 양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때 철수 규모가 전투병력 10만 명, 피난민은 9만 8천 명. 이 단계적 어떤 철수 작전과 항공 폭격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전투력을 성공적으로 보존했다는 정말 역사적으로 이런 그것도 드물죠. 사실 이렇게 이 흥남 철수 작전 성공적으로 잘 하고 이제 흥남에서 철수하는 지도입니다. 보세요. 이 배에 저만큼 많은 이 병력이 탔다는 자체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차 공세 끝나고 이제 2차 공세를 보면은 중공군의 입장은 2단계 작전 목표를 달성을 하고 2단계가 뭐냐면 38도선 진출이죠. 자, 보급 지원의 제안으로 추격 작전의 한계에 도달을 또 하게 되고 장진호 앞에 설명된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구병단이 좀 심대하게 피해를 좀 많이 입게 되었죠. 유엔군 입장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을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복병을 만난 것이죠. 결국은 이제 거기 무산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주간에 250km를 후퇴했다. 여러분 말이 250km지 서울 부산의 거리가 400km 뭐 얘기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250km면 이제 걸어서 250km를 후퇴했다. 정말 대단한 그죠?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죠. 이에 따라서 일본을 철수해야 되는 불안감 뭐 이런 것도 생성이 됐다고 뭐 얘기를 합니다. 자, 중공군의 공세와 유엔군의 어떤 38도선을 내어주고 37도선은 철수하는 문제에 이제 걸린 거죠. 유엔군의 꼬리를 물고서 공세를 이제 감행할 것으로 판단을 했으나 1월 8일을 기준으로 갑자기 중공의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여기서 또 정보 판단이 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꼬리를 물고 완전히 밀고 내려와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거죠. 이 자취 감춘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공산군도 어떻습니까? 전투에 겨울에 전투한다는 것은 자체가 이 뭐 좋은 계절에 그냥 전투복 입고 총 들고 싸우기도 힘든데 그 두꺼운 옷 입고 추운 날씨에 전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동절기 전투에서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또 이 과도한 병참선의 신장. 이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앞에 전투 병력하고 전투 근무지원 부대가 이게 과도한 신장이 되게 되면 제때 먹을 거, 입을 거, 탄약 이런 것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힘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또 유엔군의 제권 뭐 공중권을 유엔군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뭐 계속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하니까 보호품을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제한도 되게 됩니다. 또 이것은 이제 후방 지역에 대한 유엔군의 이제 상륙 작전을 우려한 뭐 조치가 아닌가. 응?
중공군은 압록강을 이제 넘어가지고 6.25 전쟁에 개입한 이후에 청천강으로부터 하루에 평균 10km 속도로 남진을 했죠. 이 전투에서 산악 지역에 우리 지금 한반도 지형에 하루에 보병이 10km를 전투를 하면 10km를 이게 전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공격 개시 38일 만에 수원 강릉선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선이 중공군의 능력으로는 최대한의 진출할 수 있는 한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중공군은 여기서 좀 어찌 보면 이 분석을 어찌 보면 잘했다. 더 중공군이 이것도 분석 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냥 쭉 밀고 내려왔다.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어쨌거나 뭐 이 중공군도 갑자기 1월 8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를 감춘 그런 사태는 중공군도 이미 야, 더 이상에 넘어가면 우리는 한계가 와서 적에게 잘못하면은 뒤통수를 맞을 수 있고 배후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죠. 왜? 너무 전투력이 신장이 너무 크고 이 겨울 추위에 보급품도 지원 제대로 못해, 뭐 탄약도 지원도 제 못해,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공군이 뭐 이쯤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공격을 했다는 걸 인지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차 공세를 또 하게 됐죠. 중공군은 이제 12월 31일 날 서울 점령을 시도를 하고 유엔군은 결국 서울을 철수하고 37도 이남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동부전선에 이제 중공군은 홍천, 원주, 횡성 방면으로 계속 공격을 지금 하고, 이 미국은 중공군의 지속적으로 공격 시에는 한반도를 진짜 포기하고 어떻게 제주도로 이동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뭐 검토도 있었다는 뭐 이 얘기도 있죠. 워낙 이런 이제 중공군의 어떤 이런 상황이 급박하게 막 그 몰려오고 이런 중공군의 참전을 생각도 못하고 갑자기 또 37도까지 서울을 내주고 다시 또 밀리게 된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유엔군도 완전히 그 이제 조금 어려운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된 것이죠. 따라서 다시 또 보따리 사서 또 이제 피난 가는 우리 1950년에 이제 6.25 났으니까 53년 해봐야 지금 거의 40년생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제 피난 경험을 다 겪은 것이죠. 이제는 유엔군의 이제 재반격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유엔군의 재반격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년 7월 1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전선 고착 휴전기가 되죠. 따라서 휴전 회담이 되게 되고, 51년에 이제 후반기 군사작전은 교착전, 국지전, 이제 장기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엔군의 휴전 회담을 위해서 공세를 이제 억제하는 게 되는데, 유엔군의 하계 공격은 51년 8월에 방어에 유리한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되고, 추계 공격이 이제 10월에 이루어지고, 어떤 회담 재개를 공산 측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유엔군의 압력으로 판문점에 회담을 재개를 하고, 52년에는 이제 이 38도선을 연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고지 정탈전이 계속 반복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어떤 한국 전선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한국군 우리가 휴전을 반대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군은 휴전은 없다, 안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떤 휴전을 한국이 반대를 계속 하니까 한국군의 전선에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계속 함으로써 휴전에 대한 찬성을 유도를 하려고 했다.
자, 53년에 이제 접어들면서 어떻습니까? 53년 3월에 스탈린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면서 이제 6.25 전쟁의 전선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죠. 그러나 53년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중공군의 최후 공세를 지금 하게 되죠. 결국 뭐 휴전협정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서 최후 공세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메가더 장군 하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우리 낙동강 방어선에서 영토의 90%를 내어주고 10% 남은 이 영토를 그야말로 기사회생으로 우리가 북진을 하고 우리가 현재 지금에 있기까지 그 공적은 뭐 가히 참 어떤 공적으로 해도 뭐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북진까지 하고 중공군 참전을 해서 다시 후퇴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았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확전을 주장하게 되죠.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보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상 이제는 38도선은 무의미하다. 결국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생각이 비슷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38도선, 38선은 안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뭐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유엔이 현재의 군사적 제한 조치를 풀고 군사 행동을 중국 해안선과 오지까지 확대한다면 중국은 군사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트루만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공산군을 38도선 이북으로 몰아내고 휴전을 한다면 대의명분도 이제 서고 또 전쟁 목적도 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해라. 이렇게 이제 트루만 대통령은 얘기를 하죠. 메가더 장군과 이제 트루만 대통령의 갈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메가더 장군의 어떤 주장과 또 트루만 대통령의 어떤 이것이 이제 갈등이 되면서 결국 메가더 장군이 51년 4월 11일 날 해임하게 됩니다. 조금 사실 여기서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이제 메가더 장군이 해임되면서 여기서 뭐라고 유명한 말 있죠? 응?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야. 이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말, 응?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말이 이제 나오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참으로 좀 아깝습니다. 이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후임으로 누가 옵니까? 이제 8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이 임명돼서 이제 임무 수행을 지금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치열한 52년도에 거의 미국과 중국군은 이제 휴전 이제 뭐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치열한 앞에 설명을 잠시 드렸듯이 우리가 우측에 중동부 전선이 우리가 지금 현재 38도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대각사선으로 되어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자,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채 땅이라도 더 이제 찾고 뭐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죠. 그 가운데 사실 우리 국군 장병이 희생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그것 이름도 유명한 백마고지 전투죠. 여는 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 전투가 이루어졌는데, 백마고지는 이제 교수도 이 근무를 좀 했는데, 철원 북방 12km, 395고지라고 합니다. 말이 395고지지. 하도 폭탄을 많이
두드리고 해가지고 지금 395m가 안 된다 그러죠. 그만큼 낮아졌다 합니다. 여기는 이 백마고지는 전략적 가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철원 평양과 3번의 국도를 안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백마고지는 12번의 교전이 있고 7차례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중공군이 야간 전투에 능합니다. 예? 야간 전투. 야간에는 중공군이, 주간에는 우리 국군이, 뭐 이런 지속적인 7번의 주인이 뒤바뀌는 이런 치열한 전투 중에서 중공군이 14,000여 명, 우리 국군이 3,400명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중공군이 14,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지금도 뭐 이제는 세월이 70년이 지났죠. 그 7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사진을 보게 되면은 거의 나무가 다 사라지고 민둥산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폭격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 민둥산이 됐다. 결국은 그만큼 치열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략 요충지 백마고지가 있으면 위쪽으로 평양, 그 다음에 철원에서 이제 서울로 이 방면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중심적인 이 요충지죠. 철원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야죠. 철원 평야. 거기 지금 뭐 곡식도 잘 되고 하는데 거기에 백마 395고지가 우뚝 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모든 이게 전략적 북한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기동 뭐 이런 것을 거기서 높은 고지에서 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전략 전술적으로 좀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고지죠. 지금 이제 백마고지 가면 전적비가 지금 있습니다. 전적비가 있고 그야말로 이제 성전보를 올리는 그런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 우리 여러분들 이 영화 봤지, 영화? 네. 그야말로 모두가 이 전쟁을 멈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고지전부터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게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53년에 이제 군사 작전에 이제 전쟁이 벌써 2년하고도 반 정도 흘렀죠.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이제 발발이 돼서 53년까지 왔으니까 지금 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53년 3월에 스탈린이 사망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서 이 갑자기 전선이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유엔군은 이 확전 전략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또 이 항공으로 압박 작전으로 이제 확대를 지금 하게 됩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핵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뭐 회담 제의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어떠한 불가시에는 핵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것들, 또 뭐 수력 발전소 저수지를 북한 폭파해 가지고 완전히 그는 하겠다 뭐 하는 어떤 이런 경제 군사 심리적 어떤 이런 타격을 가하겠다 하는 이런 전략적인 그런 것도 있었다 그죠? 이제 그럼 공산군은 어떠냐? 지구작전. 이제는 오래도록 가겠다는 거예요. 지구작전은 지구전으로 가겠다 하는 거고. 적극 방어를 고수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상륙 작전을 준비하는 이런 이제 전략으로 접어들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최후 공세가 중공군의 그 금성 전투인데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금성지구의 전투인데 이 군사적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일전 시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 이런 지금까지 이제 중공군의 어떤 군사 작전 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죠. 자, 지금까지 중공군이 참전하고 계속적으로 공세를 이제 해왔는데
그럼 중공군은 이 참전한 의미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공군의 참전으로 이 전쟁에 어떻습니까? 성격이 규모가 국제전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 어떻습니까? 우리 6.25전 최초에는 북한과 남한의 내전 성격이 강하다가 또 변화돼가지고 공산진영대 자유진영으로 또 전쟁이 또 치르게 되고, 뭐 앞으로 재래전쟁, 핵전쟁, 또 국지 세계전쟁까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 이제 중공군은 이제는 현상 타결에 여러 모두가 역부족으로 인해서 휴전 협상을 이제 본격화하게 되고, 사실은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우리 국군 유엔군의 어떤 이 피해가 사실 상당히 좀 가중됐다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중공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가 다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테마로 6.25 전쟁 간에 그야말로 학도의용군, 여성의용군, 이제 많이 들어봤죠. 사실 우리가 뭐 한국 전쟁사 하면 대부분이 우리 전투병력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야말로 학도의용군, 여성의용군은 좀 묻혀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그야말로 펜을 던지고 총을 들고 이렇게 싸워서 많은 혁혁한 뭐 이게 전투병력 지원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공이랄까 뭐 이런 거는 지금까지 크게 뭐 대두되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학도의용군과 또 뭐 여성의용군 이런 분야도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또 사례도 많이 발굴하고, 좀 우리 국민들도 학생들도 이만큼 6.25 때 그만큼 펜을 버리고 총을 들고 피를 많이 흘렸구나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요로부터 학도의용군의 평가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6.25 전쟁 시 학도의용군은 1950년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와 생존이 위태로운 이 상황이 처했을 때 학생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참전해서 싸운 의병들이죠. 우리가 이제 개전 3일 만에 우리가 서울이 함락이 됐죠. 3일 만에 함락이 되고 보니까 지금 학생들도 이제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6월 29일 날, 그 25일 날 이제 6.25가 났으니까 4일 정도 됐죠. 4일 만에 처음으로 수원에서 비상학도대를 조직을 해서 한강으로 이 도하하려던 이 북한군을 노량진 일대에서 저지하기 위해서 참전한 것이 이게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이 3일만 함락되고 계속 밀려가지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오다 보니까 위태로운 상황이 처함에 따라서 이제 학도의용군들이 가담을 하게 되죠. 이게 학도의용군들이 가담하게 되는 주로 뭐 맡은 분야들은 어떤 것이냐 보니까 뭐 병력 충원이라든지 뭐 먹고 마시고 또 입고 또 탄약 뭐 병력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전투 근무 지원 파트인데, 그런 분야에 좀 일을 하고, 또 후방 지역에 뭐 치안 유지라든지 선무 공작 뭐 이런 것들을 줄 임무를 했다고 하죠. 학도의용군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는 언젠가 보니까
51년 2월 말과 3월 초에 정부와 대통령에 의해서 이 참전한 학생들에 대한 복교령이 내리게 됩니다. 이 복교령이 이제 공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51년 4월 3일 이 정훈 공작대가 해산되면서 사실 마지막으로 종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용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그럼 용어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보니까 뭐 학도 의용군이라고 얘기도 있고, 뭐 의용군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학도라고 어디 얘기도 하고, 많은 용어가 지금 혼재돼 가지고 쓰고 있는데 대부분이 학도 의용군으로 이렇게 명칭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발견하게 됐는데, 이 학도 의용군이라면 6.25 전쟁 때 학생의 신분으로 이 참전한 의용병이다. 서울의 각 학교에서 모인 이제 약 한 2,000여 명의 비상학도대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이게 지금 국어사대에 명시되어 있는 학도 의용군이다. 그럼 의용군은 우리 국어사전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 하면, 국가나 사회의 위급을 구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조직된 군대 또는 그런 군대 군인을 의용군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고, 학도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그것을 학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6.25 전쟁 때 우리 학생 신분으로 전투에 참여한 것은 결국은 다 학도 의용군으로 보면 보편타당하게 정의를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시기입니다. 시기. 학도 의용군의 이제 정의에서 시기인데, 6.25 전쟁이 개전한 시점부터,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부터 51년 3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의 학교 복귀 이제 지시 담화에 의해서 국방부 정공작대 등이 실제 해산한 51년 4월까지를 이제 학도 의용군으로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학생 여부는 전쟁 발발 당시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 자발성은 누가 뭐 가라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발성을 이제 놓고 보는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또 지원한 자. 또 군번이 있다는 것은 현역 군인, 전투 군인이죠. 그래서 군번을 부여받지 않고 활동하였던 자. 지역은 전 한반도 전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범위는 공산군을 상대로 한 전투, 또 정규전, 비정규전에 참여하거나 후방에서의 공비 소탕 또는 치안을 유지했다든지, 아군에 대한 간호 활동, 또 전후방에서의 선무 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줬던 개별적인 학생 또는 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시기가 그러면 51년 4월까지라고 얘기했는데, 학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학교 복교령이 떨어지고 나서 이후에도 활동을 한 학도 의용군이 또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의용군이 제1학도의용군입니다. 제1학도의용군은 6.25 전쟁 시에 이제 학도의용군에 포함을 하되, 이들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의 제1학생 신분으로서 6.25 전쟁 발발 시로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앞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까 언제라고 했습니까? 51년 4월까지라고 얘기했죠. 제1학도의용군은 이제 휴전 협정까지 이제 국군 또는 연합군에 지원 입대하거나 개인의 자격으로 지원을 해서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 이것을 제1학도의용군은
이런 학도의용군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6.25 전쟁 시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학도의용군의 주체는 누굽니까? 학생입니다. 학생. 뭐 일반인도 아니고 뭐 학생이 이제 주체가 되게 되죠. 6.25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서 학업 대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앞장선 학생들입니다. 학도 호국단, 우리 50대 나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학도 호국단이 뭔지를 모두가 다 지금 아실 겁니다. 학도 호국단.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교수도 고등학교 때 교련복을 입고 뿔총, 뿔총을 들고 16개 뭐 총검술 연습하고 뭐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 해도 모든 학생들이 다 교련복을 다 입고 정기적으로 수업 일단 과정에 있었죠. 학도 호국단은 전쟁 발발 이전부터 활약을 하고 있었죠. 이 학도의용군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도 호국단이. 따라서 이 6.25 전쟁 시에 학도의용군의 사실은 정신적 모태가 학도호국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도호국단은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민족의 운명은 젊은 학도들이 좌우하게 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8년 12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49년 2월에는 모든 중등학교에 학도 호국단이 창설하게 됩니다. 49년 이제 4월 22일 날 중앙 학도 호국단이 결성이 되고 8월 6일 날 병역법 제78조에 전국의 중등학교 학생 이상 모든 대학생은 의무적으로 학도 호국단에 편입하도록 법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학생 군사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 정규 교과 편성에 이거 군사 훈련 시간이 편성되어 있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반드시 이 군사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실제 저도 실제로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뭐 교련복은 얼룩무늬 하얀 천에 얼룩무늬 이제 검은 천으로 해서 이게 교련복이 다 입은 기억도 나는데, 이 학도 호국단이 학도의용군의 정신적인 모태가 되었다. 학도 위문대라는 이제 조직이 나타나는데, 학도 위문대가 뭔가 하면 6.25 전쟁 중에 최초의 학생 조직입니다. 이것이 서울대 물리대 학생이 이제 주축이 되어가지고 한 20여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최초의 학생 조직이라는데 큰 의의가 좀 있고, 1950년 6월 29일 날 비상학도대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비상학도대. 여기는 학생 한 200여 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6.25 전쟁 중에 모습을 드러낸 여러 학도의용군이 상당히 이름이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뭐 또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 모든 이 학도의용군의 이 비상학도대가 모체가 되게 됩니다. 일부는 이제 학도 전투대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학도 전투대를 편성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 어떤 임무를 했나 보니까 수류탄을 소재해 가지고 서울 방면으로 북상하는 노량진 전투에 참여를 또 했고, 또 일부는 또 학도 선전대를 또 이름을 붙여서 선전대를 조직을 해 가지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 선전대는 이 뭐 전쟁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홍보, 또 전쟁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보도,
또 가두선전, 또 피난민에 대한 보호하는 이런 임무를 또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대전에서는 이제 의용학도대라고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게 조직이 되어서 약 700여 명이 이 조직이 되었는데, 여기는 주로 학도병을 모집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또 보도 선전하는 이런 큰 역할을 했고, 부산에서는 대한학도의용대라는 또 이름을 가지고 또 활동을 지금 하게 되는데, 이 대한학도의용대가 이 6.25 전시학도의 조직 재본산입니다. 여기가 6.25 전쟁 시에 활약한 이제 학도의용군의 실질적인 모태가 대한학도의용대다. 다 이름이 하도 많아서 용어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부동 전투에 참가한, 여기 이제 우리 학도병들 같이 함께 참석을 하고, 자, 그러면 6.25 전쟁 중에 학도의용군의 어떤 형성과 활동을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1950년 전쟁 발발 개전부터 7월 약 2달간의 결국 어떻습니까? 제가 2달이라 하면 6.25 전쟁이 50년 6월 25일 날 발발이 돼서 결국은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서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전국 투의 90%를 내주죠. 여기에서 이전까지입니다. 그까지. 이건 앞에 설명드린 대한학도의용대와 전국학년구국대 활동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한학도의용대는 뭐 6.28 한강 인도교 폭파, 또 비상학도대가 발족이 되고, 서울에서는 뭐 경기 지역의 학도호국단 학식 간부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하죠. 대부분의 대한학도의용대를 거쳐서 학도병으로 군을 입대한다. 그러니까 모집책이라 우리가 어디든 학도병으로 이제 이게 의용군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대한학도의용대를 거쳐서 학도병으로 군에 입대를 한다. 대한학도의용대는 이제 51년 2월 28일 날 학교 복귀령으로 해산은 하게 되는데, 이때 전투에 참가한 학생만 해도 약 27,700여 명이 지금 전투에 참가를 했다고 하죠. 전국학년구국대는 이제 50년 7월 17일 날 정식 발족을 해서 여기는 전국학년 이제 간부 출신들이 대부분이 모였는데, 이 전국학년구국대는 대한학도의용대 임무 수행을 하는데 어떤 옆에 보좌하는 어떤 이런 임무를 수행을 했다고 하죠. 현역 입대, 또 참전, 후방 치안 정보 업무 수행,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2단계에는 낙동강 방어선으로부터 학도 이제 복귀령 발령까지인데, 결국 51년 3월까지 6.25 발발 당시에 학생들은 대부분 학도 호국단에 소속이 대부분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제1학도의용군은 또 미군 부대에 배속되어서 활동을 많이 또 했다고 합니다. 또 지역별에 보면은 묵호 경비부 학도의용대, 이 의용대는 이제 고향에서 공산군에 맞서서 이제 싸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성이 된 의용대고, 대한학도의용대와 전국학년구국대 주축의 이제 학도의용 활동을 보면은, 일본에서 제일교포 학도병 54명, 또 애국청년 25명이 참전을 필두로 해서 641명의 지원자가 국군과 미군에 편입돼서 전선에 투입됐다. 이 시기에 학도의용군들은 대부분 계급과 군번도 없이 각 부대에 편입되거나 또 전투 근무 지원 부대에 임무를 수행했다. 여기
뭐 여학생도 일부 있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자의용군 교육대가 창설이 되는데 1950년 9월 6일 날 애국 여성 500명이 선발이 됩니다. 특히 이제 3사단 학도의용군은 이 포항전투에 유명한데, 학도의용군 지금 전적 기념비가 지금 유일하게 포항에 학도의용군 그 기념 있죠. 기념비가 있고, 여기 3사단 학도의용군은 4차례 이 근접전으로 인해서 전사가 48, 행불포로 이런 인명을 손실을 보게 되죠. 이 북한군의 어떤 9월의 총공세를 맞아서 이 싸우다가 유엔군의 총반격에 따라서 이 사단과 함께 북진을 또 감행을 해서 함경북도 길주까지 또 진격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이러한 학도연군의 성과를 보면은 뭐 적의 진격을 뭐 지연시킨다든지, 또 포항 시민의 안전한 철수, 또 미 8군 반격 작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3사단 학도연군이 상당히 전투에도 참석하고 많은 이거 전과도 올리고 이 전투에 기여를 많이 했다, 우리가 평가를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우리가 대구 쪽의 다부동 지역입니다. 이 50년 다부동 전투에 참가한 소년병과 학도병 모습, 아직 어린 학생들인데 총도 뭐 제대로 쏠 줄 모르고 겨우 총 쏘는 법만 배워서 바로 전투에 참가한 그런 우리 학생들이죠. 자, 학도의용군을 얘기를 하면 우리 6.25 전사의 인천 상륙 작전을 얘기할 때 이 장사동 상륙 작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뭐 인천 상륙 작전만 뭐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장사동 상륙 작전을 거의 대부분 모르다가 영화가 나오면서 영화 장사리 상륙 작전 다 보셨죠? 꼭 한번 참 보시면 뭐 그대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장사동 상륙 작전은 낙동강 교도보에서 반격 작전 전환 시에 이제 임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대명이 육군본부 직할 제1 유격대대입니다. 공식 명칭이 육군본부 직할 독립 제1 유격대대. 이때 부대장이 누굽니까? 이명흠 대위입니다. 이명흠 대위의 중간에 이름에 명자를 따서 명부대라고 얘기를 뭐 많이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명부대로 호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작전 기간은 1950년 이제 9월 13일부터 20일간의 한 6일간의 작전인데, 학생 772명, 총 828명이 성선을 하죠. 나이로 보면은 약 828명 중에 600여 명이 18세에서 19세 어린 학생들로 되어 있다. 여기 장사동은 지명이 어딘가 하면은 영덕 남쪽 15km, 포항 북쪽 26km 지점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형은 삼면으로 뭐 둘러싸여 있고, 또 동쪽은 이제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여기 이제 교전부대는 이제 우리 독립 제1유격대대하고 북한군 제5사단, 또 2군단 후방에 치안을 맡고 있는 제1부대, 101치안부대 간의 작전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장사리 상륙을 할 때 상륙 초기에 희생을 좀 많이 또 납니다. 상륙 초기에 60
명이 사망을 하고 90여 명이 부상을 이제 입게 되죠. 영화에도 우리 봤죠? 상륙하면서 북한군의 뭐 기관총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그 상륙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결국 이 작전 결과는 우리가 장사리에서 640명을 구조를 하고 미구조된 30여 명은 사실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다기도 하죠. 이 장사리의 작전 목적이 중요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둔 데는 이 장사리 작전, 이 양공작전이 그야말로 주요했다. 제대로 먹혔다. 이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양동작전, 양공작전, 뭐 이런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있는데, 양동작전이라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것처럼 거짓으로 꾸면서 가상으로 공격하는 모습만 취하는 것을 양동작전이라고 하지만, 양공은 실질적으로 병력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장사는 실질적으로 병력이 828명 같지 않습니까? 병력이 투입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양공작전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인천 상륙작전에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작전이고, 이 북한군의 어떤 이목을 동해안 어떤 영덕지구로 시켜놓고 이 상륙적 판단을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뭐 인천 상륙작전, 인천의 서해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북한군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이 작전이 먹혀들었던 것이지. 북한군 제5사단과 그 2군단 후방 지역에 기습 상륙을 이제 감행하고 보급로를 또 차단을 시키고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인천 상륙작전과 연관된 이 양공작전으로 이 전술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죠. 또 적 후방 교란과 병참선을 이제 차단을 시키고 주 전투 지역의 어떤 전투 병력을 재배치하도록 강요를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작전상의 성과는 뭐 길이 이렇게 좀 더더욱 더 알려지고 연구도 좀 더 해서 이런 인천 상륙 작전과 늘 맞물려서 이런 장사리 상륙 작전도 높이 평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통상 인천 상륙 작전을 얘기하면 이 장사리 상륙 작전도 함께 이게 좀 분석이 되고 또 교훈도 나타나야 되는데, 좀 이게 늘 이게 좀 이격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영화로 인해서 그나마 다행히 장사리 상륙작전이 많이 좀 알려지게 돼서 다행이다마는, 앞으로 또 우리 이런 인천 상륙작전과 더불어서 장사리 상륙작전도 우리 많은 또 기억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2단계는 이제 낙동강 방어선으로 학도 복귀령 발령에 있었죠. 자, 50년 8월부터 51년 3월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6.25 전쟁 기간 동안 학도 의용군이 수행한 기능 중에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각 지역에 많은 이게 준동을 하는 빨치산에 대한 토벌 작전에 가담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국군의 총반격으로 북한군이 이제 패주함에 따라서 9월 중순에 남노당은 어떤 지령을 내리는가 하면, 빨치산 활동을 경험해 본 자와 또 빨치산 활동이 가능한 자는 산으로 들어가서 빨치산 활동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이런 빨치산과 합류한 이 패잔병들은 이 국군과 유엔군의 어떤 병참선을 차단하고 또 식량 약탈,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등 만행을 자행했다. 이 산세가 험한 특히 호남 지역과 경북 내륙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하죠.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태동을
하고 이 학도의용군은 소수의 이런 또 무기, 장비는 매우 열악했다 하는 것이죠. 여자 학도의용대는 여학생의 신분으로 자원 입대를 해서 전후방에서 전투 및 전투 근무 지원 활동을 수행한 여자 학도의용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현역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군번 없이 전후방의 각 전투부대의 어떤 행정 업무 뭐 이런 역할을 하고 또 병원에서 간호 뭐 또 선무 활동 뭐 이런 임무를 주로 했다고 하죠. 자, 3단계에는 학도 복귀령 발령부터 휴전까지 있는데 51년 3월부터 53년 7월까지. 학도의용군 해산명령은 51년 2월 28일 날 사실 해산명령이 떨어지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학교 복귀 지시 담화가 발표가 3월 16일 날 나고 마지막으로 이 정문국의 정문공작대가 공식적으로 4월 3일 날 해산이 됨으로써 사실은 이 해산이 됩니다. 정부의 학도의용군 해산 명령이나 복귀 지시 담화를 들은 학도의용군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학도의용군으로 지원한 학생 대부분이 그 당시에 보니 이미 군번을 좀 부여받아 가지고 또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학생 신분으로 지원을 했지만 현역 신분으로 학교로 복귀할 수 없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학교 복귀 지시나 대통령 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투를 이게 더 여전히 전투 활동을 지속해야 되겠다는 어떤 불타는 조국애로 휴전 시까지 계속 전투를 또 계속 했다는 막 그런 내용도 있죠. 자, 제1학도의용군 구성은 일본 한국입니다. 자,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도배를 반드시 박멸해야 한다. 그리고 동족 상잔을 일으키는 공산 집단을 조국 땅에서 몰아내고 반드시 조국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642명이 출정을 했다고 하죠. 여기서 출정 연령은 18세부터 45세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대부분이 20대 청년이 대부분이 많았다. 주요 전투 참전을 지금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전하고 또 원산 이원 상륙작전, 임진강, 흥남철수작전, 백마고지, 저격 능선 등 다양한 이 전투에 참전을 했다고 하죠. 이런 제1학도의용군의 의의는 6.25 전쟁에 참전해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곳에서 공헌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조국 수호를 위해서 싸웠다 하는 점은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자 학도의용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없는 여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수호를 위해서 구국 일념으로 고귀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여자 학도의용군 참전을 했다. 자, 임무는 뭐 보신 바와 같이 주로 전투 근무 지원, 뭐 육해 공군, 또 유격대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 학도의용군의 성격을 보면은 현역 신분의 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학생 신분으로 자원 입대해서 군번 없이 전후방에서 활동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여자 학도의용군. 이 여자 학도의용군은 이 9.28 서울 수복을 전후로 해서 각 전투부대에 자원 입대해서 행정 지원과 간호, 또 선무 활동 역할을 담당을 했고, 또 여자의 몸으로 총을 들고 직접 유격대도 활동에서 참가를 했다. 여자의용군 교육대는 1950년 9월 1일부로 국방부에서 창설이 되는데
이때 한 500명이 선발이 되는데 이 부산 성남국민학교에서 입소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편성은 대대본부와 권총 중대 한 100명, 뭐 M1 소총 중대 200명, 칼빈 소총 중대 200명 이렇게 해서 500명을 가지고 뭐 여기 전투에 필요한 이제 화기학, 또 전술학, 실탄 사격, 야간 훈련 이런 보병으로서의 어떤 남자로서 받는 훈련을 다 받았다 하는 것이죠. 500명 중에서 491명이 수료를 하고 9명은 이제 탈락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50년 11월 12일부로 이제 개칭을 하는데 여자 의용군 훈련소로 이 개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 이제 2기 수료가 나오는데 383명이 입소를 해가지고 1명만 탈락하고 다 입소를 하고 여기서 1, 2기생 중에서 12명은 우수환자로서 장교로 임명을 시키고 또 수료자는 전방 12개 사단 및 군단에 이제 배치를 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우리나라 최초 여군부대 여자 의용군 행진하는 모습입니다. 남자 부분. 네. 임무는 뭐 행정요원 또 사단장실에 배치해서 문서 연락이라든지 어떤 필수하는 업무 이런 거 하고 여군 포로 신문시의 통역 업무도 수행했다. 이북에 또 완전 수복에 대비해서 정훈부대도 편성을 했다고 하죠. 또 여군 예술대는 뭐 오전에는 군사 기초훈련을, 오후에는 기능별로 뭐 군악 연습 타고 이런 것들 했다고 합니다. 육군만 그렇죠. 해군과 공군도 또 학도 여자 학도 의용군이 있는데 뭐 제주 해병대에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청년을 모집을 했는데 약 3,000명이 이 자원 입대를 했는데 여기 여학생이 한 126명이 있었다고 하죠. 여기에 뭐 교사를 되기 위해서 교사 양성소에도 일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최초의 해병대 여자 의용군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뭐 해군은 마찬가지 이제 뭐 행정요원 또 해군에서 병원에서 간호 임무 뭐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해군 여군은 이제 국군이 압록강 도달함으로써 남북 통일이 이제 뭐 될 것 같다 하는 무렵에 이제 자원에 의해서 제대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11월 23일부로 거의 뭐 하고 싶은 자기 하고 싶은 그런 날짜에 다 뭐 전역을 하고 했다고 하죠. 여기서 여자 항공 교육대가 또 창설이 되는데 이제 58명 교육 중에서 유교가 발발이 되는데 이 여자 항공 교육대는 그다음 바로 해체되고 귀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58명 중에 4명은 귀가에 반대를 하고 나는 근무를 하겠다 자원해가지고 뭐 통신 행정 분야에 근무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 학도연군의 이제 의의를 한번 보면은 6.25 전쟁 중에도 이 조국을 수호하다가 목숨을 바치고 여러 임무는 최전선에도 참가하고 후방에서 행정 간호활동, 뭐 유객활동 이런 것도 참석을 했다. 이러한 여자 학동군의 참전은 어떠한 보상과 기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죠. 단지 뭐 우리가 조국의 국의 일념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도의용군 평가와 이제 의의입니다. 국군과 유엔군의 전시 병력 충원의 귀한 점. 우리가 6.25 때 한이 지금 어렵죠. 병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학도 의용군들이 그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는 사실이죠.
또 뭐 유엔군 이제 국군과 유엔군의 전황 반전에 또 기여를 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전투 활동 급박했던 정황을 아군에게 유리하는데 이끄는데 많은 기여를 또 했고, 국군과 유엔군의 전이 사기 진작에 많이 기여를 했다. 이런 6.25 전쟁의 학도 오영군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더욱더 깊이 연구되고 좋은 사례도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 전쟁사를 많이 교육받고 얘기할 때 학도 오영군도 더욱더 좀 부각되고 높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6.25 전쟁에서 활약한 학도 오영군은 누구이며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과연 70년간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해왔고 또 어떻게 대우했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학도병으로 참전을 하고 아무 대우도 못 받고 어떤 평가도 못 받고 그야말로 홀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할아버지도 지금 일부 많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찾아서 그런 정말 국가에 목숨을 바쳐서 노력한 그런 데에서 앞으로 보상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 시 학도 오영군은 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펜 대신 총을 들고 국가 수호를 위해서 사지로 뛰어든 용감한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점,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게 만연한 병력 기피, 이런 청년과 또 우리 이 사회 현상에 지금 아주 병력 기피로 인한 좋은 귀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훌륭한 역사의 소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충분히 기릴 수 있는 원어와 보훈대책, 또 이에 대한 포괄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평가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의 전반적인 개관을 하고 우리가 중공군의 참전 의미를 한번 되새겨봤고, 또 학도 의용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고찰을 해봤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는 평화를 염원하고 전쟁을 정오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전쟁을 외면할 수 없다. 전쟁은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며, 더욱이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전쟁을 예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전쟁이 발발 시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승리해야 된다. 그러므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하고 또 전쟁을 연구해야 합니다. 로마의 베게티우스가 한 말 보이시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함께 연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국의 소중함을 다시 또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우리 제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가란 무엇인가 한번 되새겨보고,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뭔지 물으면 대학생들 물으면 아는 학생이 몇 % 안 돼요.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가가 구성되려면 이 세 가지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 올바른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로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점 강조를 하면서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